자, 그럼 2023 김대중 평화포럼 이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다 오셨죠? 쉬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라는 주제 하에 본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션 2인데요. 세션 2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지금 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연사가 무대 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션 2의 좌장은 김경백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학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자는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 아드레아 비앙키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좌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hello everyone. Nice. 안녕하십니까?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이 김대중 평화회의의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AI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전자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ICT 혁명, ICT 기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더 많은 변화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도구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또 연구 분야에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세션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혁신을 내다보고 계셨고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줬고 연구자들과 산업 부문에 있어서 또 그런 지원을 발판 삼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전 총장님이십니다. 오세정 전 총장님이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비앙키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 발표를 들을 텐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전 총장님이십니다. 오세정 선생님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이 오후 세션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가 주제입니다. 먼저 미래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먼저 큰 키워드가 되겠죠. 그 중에서 두 개의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대중이 기억하게 된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고인 AI 머신과 또 이세돌 구단 간의 바둑이었는데요. 2016년 2016년에 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서양 세계에서는 체스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인 그랜드마스터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고게임 같은 바둑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체스보다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국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길 것이다 라는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 또는 4대 1로 이길 것이다 라는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4대 1이긴 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긴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의 에러 때문에 알파고 프로그램의 에러 때문에 단 한 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AI 또는 컴퓨팅 능력에 대한 인상이 대중에게 크게 남겨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매해 스위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있는데요. 클라우스 슈와이츠가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 AI 그리고 이러한 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바로 작년 11월에 출시가 된 챗GPT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생성형 트랜스포머이고요. 이 챗GPT는 생성형 AI 챗봇입니다. 그리고 이 챗봇은 다양한 또 지식 영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GPT가 출시가 된 직후에 그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었고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출시 후 2달 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마존과 같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또 카카오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이 여러 검색 기능 환경 그리고 많은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볼루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신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와일드가 18세기 후반에 발견했던 증기 엔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너무나도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유럽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고요. 이런 증기 엔진 덕분에 이렇게 외곽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작물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섬유를 만들었다면 당시에는 교역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런 증기 기관의 개발 이후에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공장에서는 섬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은 개인이 생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이 되고 제조가 된 섬유는 이런 증기 기관차를 통해서 외곽 지역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공장들은 도심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도심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동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전기 시스템. 또 포드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포드 공장에서 도입이 되었고 또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ICT 기술 그리고 컴퓨팅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모바일 기기의 도입,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 기반, 그러니까 물리적인 노동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노동을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리고 기계를 많이 대체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모바일 기기들 그리고 또 강력한 AI 컴퓨팅 이런 능력 때문에 초연결성 그리고 사이버 또 물리적인 시스템의 괴리가 이런 물리적 그리고 그 버추얼 세계 괴리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뇌를 대체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인간의 발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인간에 대한 발전인데 첫 번째 산업혁명 전에 경제 성장 속도는 굉장히 적었고 굉장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 덕분에 빨리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또 두려워할 법하지만 동시에 또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기회들을 한국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 지금까지는 더 선진국들을 이제 따라잡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한국보다도 빨리 산업혁명들을 경험했던 국가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저희보다 훨씬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 인류에게 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 출발점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집단적으로 잘 행동을 취하면 세계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하이웨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련을 해주신 그 ICT 파워하우스의 발판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난 3년, 4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도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온라인 강의도 많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또 온라인 문화 공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모바일 기기, 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그리고 비대면 이런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성 AI는 이제 더 중요해질 것이고 디지털 전환을 더 빨리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AI의 이런 기술이 많은 변화들을 인간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러면서 또 동시에 비관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론자들 중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구글의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는 이제 더 스스로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능의 정도가 훨씬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언젠가는 인간의 뇌보다 머신이 더 똑똑해지게 되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더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이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AI의 발전은 인류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언젠가는 머신은 AI는 스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도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머신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고 머신은 인간보다 더 우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많은 테크 기업들을 이제 만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서 저희는 악마를 불러오고 있다. AI는 잠재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이 새로운 AI에 대한 연구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챗GPT 이후에 이렇게 챗GPT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이 AI와 관련된 개발을 하기 전에 그런 생성형 AI를 더 개발하기 전에 6개월은 멈춰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박사님께서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딥러닝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AI는 조만간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초월할 것이다. AI는 인류를 말살시킬 수가 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려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AI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AI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위험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던 싫던 어쨌든 저희는 AI와 공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AI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AI의 출현으로 통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는 예측하기를 아마도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약 반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앙 관리직들, 예를 들어서 회계사, 아니면 은행원들, 리포터, 변호사, 의사, 그리고 교수직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보다는 물리적인 직업보다 인간의 뇌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매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그래서 803개 기업들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5개국에 있는 803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830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며 6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일자리가 2%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위협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근로자들의 60%는 2027년까지 새로운 트레이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65%의 학생들은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브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최고의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은행원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중간층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부활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IC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혜택보다는 임금 불균형 또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임금을 준다는 것, 이러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인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일을 갖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큰 트렌드는 바로 소프트 파워, 즉 창의성, 그 다음에 혁신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 즉 천연 자원 아니면 메모리제이션 아니면 이런 노동력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적인 혁명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또 숙련된 사람들을 배출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우는 것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그러한 재능을 교육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자살률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챗 GPT는 표준적인 대답들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학업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업 양을 줄여야 되고, 학원 같은 것을 덜 보내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을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방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현재 이런 저항적인 교육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대학입니다. 대학도 현재 많은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요. 1997년에
유명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 박사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이후에는 이제 큰 대학들은, 이제 대형 대학들은 유물이 될 것이다. 대학들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교육의 비용은, 고등교육의 비용은 헬스케어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온라인 강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온라인 강의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또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강의실에 가지 않고, 또 기숙사에 대한 비용과 학비를 내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형 대학들은 나중에는 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대학들은 전혀 이렇게 유물이 될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드러커 박사님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사명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재능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알게 되고 연결이 되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형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를 한 거죠. 네, 한국의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이 급격하게 그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이후에는 아마도 대학의 절반 정도는 생존할 수가 없는데 학생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보다 훨씬 유명하거나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외곽에 있는 대학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의 대학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대학은 이런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이런 외곽의 대학들은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미국과 같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외곽에 있는, 사실은 정부들은 지금까지는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업계와 그리고 대학계가 협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R&D 같은 것들이 또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인 또 외곽의 R&D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오세정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위기 관련된 문제와 또 대학 교육 등 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물리적 상호작용과 하드웨어를 인터랙티브 시스템에서 포용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안드레아 비앙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미래의 컴퓨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쿨에서 전공을 하고 있지만 컴퓨팅의 물리적인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이고 이 장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의 시초를 탐구하는 그런 장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동물과 인간이 분기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생각해 보면 도구는 우리를 힘을 주고 또 우리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나왔고 힘이 나왔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었고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더 관찰할 수 있는 힘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궁극적인 도구가 최근에 발명되었죠. 컴퓨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는 마음의 자전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도구다라는 것이죠. 컴퓨터는 이제는 기본으로 생각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사용하고 있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PC나 핸드폰,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흔히 널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컴퓨팅 파워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입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가능해졌고 이를 좀 더 진행해 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방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는 도구이고 소프트웨어는 음악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온 주역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입니다. 프로그램은 수단이고 목적 이상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컴퓨터와의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서 우리가 다른 것들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우스와 키보드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지어줍니다. 프로그래밍은 우리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개념화하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컴퓨터 과학의 유명한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맷 웰치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고전 컴퓨터 과학의 종말이 다가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개발자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직업이 사라졌었습니다. 폼 모델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플라스틱 도구들이 손으로 최종적으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폼 모델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캐스팅을 하는,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는 일이었는데 이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머신이라든지 그리고 라디오 햄 무선 조정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내연 기관이 사라지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너럴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앱과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AI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플레이어들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치 엔진에 대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업체나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가 오고 있고 AI를 사용하고 채택하고 또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이제 유성을 맞으면 죽게 될 텐데 곧 유성이 다가올 것이고 그 유성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라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은 프로그래밍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만 이제는 그 작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컴퓨팅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티커도 있고 뼈도 있고 뼈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유인원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이 유인원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해머를 가지고 있으면 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과 현실 감각을 형성시켜 주게 됩니다. 물리적인 툴이라는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퍼셉션이라는 책인데요. 우리의 물리적인 신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종은 두 발로 서서 손으로 뭔가를 짚는 몇 안 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발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든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손은 지능의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체의 구현은 또 다른 형태의 지능입니다. 손을 생각해 보시죠.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진법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생각하면 손가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억 체계가 만들어지고 컴퓨테이셔널한 역량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가장 큰 이네이블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했습니다. AI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역량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드가 물리화 된다면 그러면 컴퓨테이셔널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랩에서 저는 컴퓨테이셔널하게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도구들을 제작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활동들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가상 경험을 말합니다. 핀 어레이인데요. 핀 어레이가 들어있습니다. 1000개의 핀들이 박혀 들어있는데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재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곡을 건네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인식,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1000개의 핀들이 박혀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날들을 노력했습니다. 실리콘 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터를 통해서 푸시풀을 하게 되고 핀이 여기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가상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컴퓨테이션이 우리 현실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보시면요. 이 역시도 장치인데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손에 컨트롤러를 잡게 되면 뭔가 물리적으로 정말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디폼도 되고 또 굽힐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컨트롤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굽어지는 느낌, 부러지는 느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망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망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강력하게 이 툴들을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것이 내 손에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이 컨트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몇 년 전에 구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같은 건데요. 미래의 프로젝트입니다. 신체에 프린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신체가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몸에 부착합니다. 이런 실스크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장치를 피부에 부착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이고 약간 볼록하게 보입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피부가 평평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서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무서워 보이지만 굉장히 안전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신체에 뭔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프린트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뭔가를 보여드리면요. 기술적인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뭔가 움직이고 펼쳐지고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를 꼬집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터치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 응용 과정을 보시게 되면 걸음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걷고 점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프린트된 이 물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신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컴퓨팅의 실질적인 구현을 보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AI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장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AI 프로그래밍의 역할은 제너럴리스트의 역할로 옮겨가게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데요. 왜 디자인일까 생각하실 겁니다. 디자인은
디제뇨라고 하는 드로잉 그린다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디자인은 designum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의미는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품, 구성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제대로 조정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그 중에 한 구성 요소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Big applause. Okay. 감사합니다. A little bit about the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신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디지털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시티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왔고요. 동아시아 연구 쪽에서 왔고요. 두 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먼저 안드레아 교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치학자가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오너십,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 담론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류의 사회를 특별히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술들이 만연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술, 그리고 기술 발전,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자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want to also give the second?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제 같은 질문은 오 교수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적절한 대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은 교수보다는 프랙티셔너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만의 작은 세상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제 그 선의를 위해서, 대중의 선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본 것 같은 그러한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제가 교수로서 몇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술은 저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좀 더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팬데믹 동안에 제가 이제 전자전기를 가르쳤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어려웠죠. 왜냐면 학생들은 다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이고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서 그리고 원격으로 접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을 보고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가 도움을 줬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로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 경우에는 이렇게
퍼블리싱을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어떨 때는 상업적인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특이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업적으로는 실행 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인 또 이런 레벨들을 좀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회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멘트는 저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Your opinion.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강대국들이 무역과 스마트 기술, 스마트 시티 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전략 또는 유리한 점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지, 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제적으로 압축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은 저개발 국가로서 그리고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국에서 개도국이 되는 경로를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인류로서의 의무감이라고 할 거예요. 또 선도국으로서의 그런 의무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선도국이라면 인류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개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의무감이라든지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머지않아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존경받는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대입니다. 제 질문은 두 분에게 드리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양키 박사님께서 로봇 팔 그리고 VR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떠올렸는데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명도 메타로 바꿨고 또 AR, VR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열풍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그러한 열풍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연구들이 그렇듯이 부침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VR 연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VR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VR은 사실은 멋진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플랫폼이고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햅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뇌를 속여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주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VR이 아니고 뭐 어떤 증강 다른 뭐 어떤 뭐 유형의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또 저는 VR 연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VR을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색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래의 그런 VR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 믹스드 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문에 그 앞에 보면은 그 속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로우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우파이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실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로우파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션 2의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의 하나로서 그리고 오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대학들에서도 많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또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